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프로스포츠 에이전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스포츠 에이전트의 역할과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북미와 유럽에서 스포츠 에이전트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발전 과정,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북미 NFL과 피파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치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포츠 에이전트의 역할과 유형입니다. 스포츠 에이전트는 주로 선수와 구단을 대신해서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에이전트는 프로 선수와 구단을 대신해서 역할을 하거나 선수와 구단 간 중개인으로 쌍방 간의 거래를 원활하게 합니다. 때로는 선수와 구단이 이익을 대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이익만 추구하려고 해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에이전트는 여러 가지로 구분됩니다. 피파에서는 주로 선수 에이전트와 경기 에이전트로 구분합니다. 선수 에이전트는 선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연봉 계약이나 선수 이적, 또 광고나 스폰서 계약, 자산 관리 등의 업무를 합니다. 때로는 조언자나 친구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선수 에이전트를 캐주얼 에이전트라고도 합니다. 이들은 선수를 대신해서 활동을 하고 보수를 받습니다. 그 다음 경기 에이전트입니다. 경기 에이전트는 국가 간, 클럽 간 친선 경기를 하려고 할 때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합니다. 즉 매치 에이전트는 경기를 주선하는 사람입니다. 2019년에 우리나라에서 이탈리아 유벤투스와 K리그 간 친선 경기나 또 202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브라질과 친선 경기 등도 이런 경기 에이전트들이 주선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스포츠 시장이 전문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에이전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코치와 감독 에이전트입니다. 프로스포츠가 상대적으로 발달한 유럽이나 북미에서 유명한 감독들이 에이전트를 두어서 연봉 협상과 재무관리, 광고 출연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도 합니다. 유럽의 프로축구 시장에서는 포르투갈의 조르제 멘데스가 대표적입니다. 호날두나 조제 무리뉴 등의 에이전트입니다. 유럽 프로축구 리그에서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합니다. 넷째, 구단 에이전트입니다. 구단이 동학의 훈련이나 해외 전지 훈련의 일정이나 장소, 숙소 등을 정하거나 또 연습 경기를 할 상대 팀을 물색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구단의 스카우터나 구단 관계자들이 구단의 스케줄을 직접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구단 에이전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미에서 스포츠 에이전트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역할입니다. 스포츠 에이전트는 1920년대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주장됩니다. 스포츠 에이전트가 하나의 직업으로 발전하는 데는 몇몇 사람들이 작은 아이디어에서 비롯됐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에서 미식 축구 선수로 유명했던 그랜지는 대학을 중퇴하고 시카고 베어스로 입단하려고 했습니다. 1920년대만 하더라도 NFL 경기 수입의 대부분은 구단이 가져가고 선수들의 연봉은 아주 적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 연봉에 대해서 협상할 제도적 장치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 그랜지가 입단하려고 하는 시카고 베어스 선수들은 경기당 $100에서 $200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랜지는 그렇게 적은 돈을 받고 선수 생활을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당시에 유명했던 찰스 파일이라는 한 세일즈맨은 그랜지 프로 데뷔를 이벤트 형태로 진행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랜지의 뛰어난 경기력은 대학 선수 시절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찰스 파일은 그랜지가 프로 경기에 처음 참가하던 날 성대한 이벤트를 열어서 엄청난 입장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랜지를 대신해서 베어스와 협상해서 $100,000에 계약했는데 당시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랜지가 경기에 참가할 때는 특수한 복장을 입게 해서 관중들이 관심을 끌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로 그랜지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고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그랜지의 연봉 계약이나 자산관리, 영화나 방송 출연 등을 맡아도 했습니다. 프로스포츠 시장에서 에이전트의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스포츠 에이전트가 하나의 직업으로 탄생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1940년대 MLB에서 뉴욕 양키즈의 원정 경기를 담당했던 프랭크 스콧이라는 사람은 초기에는 선수들에게 연봉 협상보다는 명예를 중시하고 그 명예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MLB 선수들이 방송에 출연하거나 인도스먼트 활동을 하고 아주 적은 보수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뉴욕 양키즈의 간판 선수였던 요기 베라가 구단위 행사에 참가할 때 아주 싼 시계를 차고 있는 것을 보고 생각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프랭크 스콧은 당시 MLB에서 명성을 날렸던 요기 베라, 미키 맨틀, 조 디마지오 등의 선수들을 인도스먼트에 참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참고로 인도스먼트는 기업이 제품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유명한 선수를 활용하는 특수한 형태의 광고 또는 스폰서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선수와 제품 간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거나 유명한 선수가 제품을 보증하거나 제품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스타 선수가 TV 광고에 나와서 나도 이런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사용해보라고 하는 표현이 대표적입니다. 뉴욕 양키즈에서 최고의 타자였던 미키 맨틀은 당시 연봉이 3만 달러였는데 인도스먼트 활동을 해서 7만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프랭크 스콧은 90여 명의 선수를 관리하면서 선수들이 인도스먼트 수입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받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1950년대, 60년대 들어 북미에서 TV 중계방송이 대중화되면서 프로 선수들이 인도스먼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수 에이전트들도 대폭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마크 맥코맥이라는 사람은 단순한 선수 에이전트 역할에서 벗어나 기업 형태의 스포츠 마케팅 회사인 IMG를 최초로 설립했습니다. 마크 맥코맥은 1960년대에 유명한 골프 선수였던 아놀드 파머의 에이전트를 하면서 자동차 엔진 오일에서부터 렌터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도스먼트에 출연시켰습니다. 당시에 아놀드 파머가 골프 경기에 참가해서 벌어들인 수입은 연간 5만 달러였으나 인도스먼트 활동으로 3년간 50만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이 맥코맥의 성공이 알려지다 많은 사람들이 에이전트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프로 선수들이 인도스먼트 활동은 구단과 직접 협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넷째, 1976년에 MLB와 선수 노조가 단체 협상을 통해서 선수 보류 조항을 완화하는 자유계약제 즉 FA를 도입했습니다. 그 후에 NFL, NBA, NHL 등에서도 FA를 도입했습니다. 이 FA가 도입되면서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들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게 되자 에이전트 비즈니스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에이전트들이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북미 MLB나 NFL, NBA, NHL 등에는 약 4,300명의 프로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이전트들은 리그에 따라 1,600명에서 1,800명이나 되었습니다. 선수보다 에이전트 수가 더 많아진 겁니다. 에이전트들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각종 비리와 불법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부 에이전트들은 유망한 대학 선수들에게 사전에 접근해서 돈으로 매수하기도 하고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적발돼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전미 대학 스포츠협회 NCAA와 엘라베마 등 일부 주정부에서는 스포츠 에이전트는 학생 선수들에게 불법적으로 접근하거나 사전에 매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전에 학생 선수들에게 돈을 주는 등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가 적발될 경우 에이전트 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고 또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주에서는 주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에이전트 활동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중대범죄로 취급돼서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전트들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비리와 불법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북미 메이저리그에서 FA가 도입되면서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들은 엄청난 연봉을 받고 이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수 노조와 에이전트 간의 이해관계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선수 노조에서는
에이전트들이 스타 선수들만 지나치게 많은 연봉을 받게 해줘서 평범한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선수들 간 빈부격차를 더욱 크게 한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에이전트들은 스타 선수들을 꼬드겨서 단체 교섭 과정에서 선수 노조와 입장 차이를 크게 만들어 노조원 간 불신을 야기한다고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선수 에이전트는 단체 교섭에 참여할 수 없지만 스타 선수를 꼬드겨서 단체 교섭을 어렵게 한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유럽의 축구 에이전트의 등장 배경과 역할입니다. 유럽의 프로축구 시장에서 에이전트들은 많은 국가의 선수들을 상대해야 하고 또 지리나 사회, 문화적 특성으로 북미의 에이전트들과는 약간 다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888년 프로리그가 축구협회가 출범하기 이전만 하더라도 영국에서 대부분의 선수들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수 활동은 부업으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가끔 선수들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정상적인 임금 체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1888년에 프로축구 리그가 출범하면서 선수들은 어느 정도 정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에이전트들은 선수 채용과 이적 등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구단이나 감독들이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선수를 직접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에이전트들은 단순한 중개인으로 취급돼서 선수 스카우트나 거래를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 에이전트들은 구단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수와 관련된 일을 대신해서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가 구단의 선수를 중개하면 구단은 선수의 경력을 보고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에이전트가 구단의 선수를 얼마나 잘 홍보하냐에 따라 선수들의 연봉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선수들도 점차 에이전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가 선수를 구단에 공식적으로 중개하는 행위는 금지되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활동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1960년대 들어 에이전트들은 선수들의 이익을 위해 구단과 계약하고 중개하는 등 선수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1961년에 영국의 선수 노조들은 리그와 협상을 통해서 최고임금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해에 선수들의 연봉이 평균 54%나 상승했습니다. 또 1963년에는 영국 법원에서 선수 보류 이적 시스템은 공정하지 못함으로 개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후에 국가 간, 팀 간 선수 이동이 유연해지면서 일부 에이전트들은 영국에서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들을 구단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탈리아 등으로 이동시켜서 많은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에이전트들이 구단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동하자 프로축구 구단에서 외면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에이전트들은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셋째, 1970년대 들어 유럽 국가 간 선수 이동이 늘어나면서 구단과 선수를 위한 에이전트의 역할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국가들 간 노동시장 구조가 다르고 선수 이동에 따른 정치적 법률적 장애 요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단들은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선수들이 국가 간 이동은 정치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수의 경기력이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선수 이동을 위한 에이전트들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프로축구 선수들은 주로 영국과 이탈리아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말에는 독일, 프랑스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게다가 1990년대 소련이 붕괴되면서 동부 유럽의 많은 선수들이 서유럽으로 이동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유럽의 주요 프로축구 리그의 외국인 선수들은 18.6%로 증가했습니다. 네 번째, 국가 간, 팀 간 선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에이전트들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에이전트들은 국가의 축구협회나 피파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선수 이동을 위한 협상을 감독하는 기구도 없었습니다. 국가나 구단 간 선수 이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책임 소재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선수 이동에 따른 불문율이 강조되고 과거의 잘못된 과정이 계속되면서 선수 이동 시장이 매우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이전트와 구단주, 감독들이 비리 행위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1994년에 피파에서는 불법 에이전트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서 에이전트 자격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다섯째, 1995년 보스만 판결 이후 선수들의 이동이 더욱 자유로워졌습니다. 게다가 유럽 국가들이 중계방송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중계방송 수입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에이전트들은 선수들이 자유로운 이동과 선수들이 뛰어난 경기력을 최대한 이용해서 구단과 선수들 사이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구단들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를 필요로 했습니다. 또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들은 가능하면 보다 많은 연봉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게다가 구단과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적 비용이 없이도 다른 팀이나 국가로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단이 선수를 채용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약 기간 중에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트레이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반대로 구단이 계약 기간이 끝난 선수를 계속 보류하고 싶다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다 나은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수와 에이전트들은 수지 맞는 협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전트 시장이 커지자 에이전트들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피파에 의하면 전 세계 133개 국가에 공인된 에이전트는 5,19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이 630명으로 가장 많고요. 스페인과 이태리가 각각 560명, 독일이 260명, 프랑스 250명 등으로 대부분이 유럽 출신입니다. 이 외에도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등에도 많은 축구 에이전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국의 축구 선수들을 유럽 등으로 이적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중개인은 130명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문제점과 논란입니다. 유럽이나 북미에서 스포츠 에이전트는 선수의 권익과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시각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에이전트 시장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일부 에이전트들은 선수의 이익보다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다가 기소당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에이전트들은 선수에게 특정 구단과 계약하라고 강요하고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적발돼서 절도와 뇌물수수죄로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유럽의 프로축구 구단주들은 에이전트들이 선수들의 연봉을 지나치게 높이 올려놓아서 팀의 분위기를 저해할 뿐 아니라 구단이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게 한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또 일부 구단주들은 에이전트들을 선수들만 부유하게 하는 사악한 존재로 선수들에 붙어서 하는 기생충과 같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일부 구단과 감독들은 에이전트들이 선수를 탐욕스럽게 만들었고 프로스포츠 시장을 망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에이전트를 싫어하는 감독과 구단들이 꽤 있습니다. 셋째, 일부 에이전트들은 아프리카나 중남미 등 후발 국가의 어린 선수들을 불법으로 미립국시키기도 합니다. 선수들이 불법 미립국은 후발 국가의 어린 선수들이 유럽이나 미국으로 진출해 성공하고 싶은 욕망과 어린 선수들을 악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에이전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나 중남미의 어린 선수들이 유럽이나 북미 프로리그에 진출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커다란 희망이며 대성공을 의미합니다. 어린 선수들이 유럽이나 북미 프로구단에 입단할 경우 선수는 물론 에이전트도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어린 선수들은 에이전트의 꼬임에 빠져서 화물선 등을 통해 미립국 하다가 적발되기도 하고 불법으로 밀항하다가 탈수증이나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넷째, 어린 선수들을 불법으로 거래하고 착취하기도 합니다. 주로 불법 에이전트들이 아프리카나 중남미 등에서 나이가 어린 유망한 선수들이 부모를 찾아가서 프로리그에서 뛸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혹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유럽의 프로리그로 진출시키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중개인에 주기도 합니다. 이 경우 어린 선수들은 대부분이 한 달짜리 여행 비자로 유럽에 가서 구단이 테스트에 합격하면 단기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단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어린 선수들은 그대로 방치되기도 합니다.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에이전트들은 어린 선수들을 유럽으로 데리고 가거나 고국으로 돌아가는 모든 경비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단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버려진 어린 선수는 말도 통하지 않고 체제비도 없고 친척도 없습니다. 어린 선수들은 외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불안한 생활을 하면서 불황자나 범죄자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다섯째, 일부 에이전트와 구단들은 경기력 향상보다는 선수를 팔아서 돈을 벌려고만 한다고 지적되기도 합니다. 유럽의 일부 프로축구 구단들은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트레이드해서 많은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이들 구단들은 경기력보다는 선수 판매가 주요 수입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선수를 수출하려는 후발 국가의 구단과 선수를 싼 값으로 채용하려는 유럽의 구단, 그리고 선수를 중개하려는 에이전트들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선수 무역이 성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선수 이동은 노예 거래와 흡사하다고 비난받기도 합니다. 선수들은 자신이 원하는 구단으로 자유롭게 이적할 수 없고 구단들에 의해 사고 팔리는 노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유럽의 프로축구 시장에서 일부 구단들은 선수들을 불법으로 사고 팔기 위해서 자격이 없는 중개자들과 거래를 하다가 선수 불법 거래, 또 자금 횡령 등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에이전트 시장에 대한 개선 조치입니다. 선수 이적과 연봉 협상은 주로 에이전트들이 대신합니다. 일부 구단주들은 선수들이 임금 체계를 망쳐놓았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선수가 많은 연봉을 받고 이동할 경우 선수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선수를 채용하려는 구단은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이전트는 주로 선수 이적 비용의 일정 부분을 받습니다. 자세하게 공개되지는 않지만 통상 이적 비용의 2%에서 7% 정도를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끔 일부 에이전트들은 더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서 선수를 지나치게 자주 이적시킨다고 비난받기도 합니다. 프로스포츠 시장에서 구단과 선수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들이 필요하다고 주장됩니다. 선수에게 유리한 협상을 해서 구단이 비용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구단이 선수와 거래할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수 에이전트는 필요악이라고 주장됩니다. 다음은 북미와 피파에서 운영되는 조치들입니다. 북미에서는 에이전트 활동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많은 스포츠 에이전트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스포츠 에이전트에 대한 규제는 주로 대학의 아마추어 선수들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미국에서 스포츠 에이전트에 대한 규제는 일반법, 연방이나 주입법, 프로스포츠 리그 등에서 운영합니다. 북미 선수노조에서는 에이전트들이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감시하고 선수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에서는 에이전트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선수노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당한 비즈니스를 하는 에이전트에게는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NFL의 선수노조에서는 이미 1983년부터 선수들에게 자격 있는 에이전트들과 계약하도록 했습니다. NFL의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는 석사 학위가 있어야 하고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만약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에이전트 업무를 수행하다가 적발되면 자격 정지를 당하거나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피파입니다. 1994년에 피파에서는 축구 에이전트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에이전트 자격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피파에서는 공식적이고 자격을 얻은 에이전트의 역할이나 임무, 책임 등을 규정하고
각국의 축구협회에 기본 지침서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 이동이 활발해지고 에이전트 시장이 확대되면서 어린 선수 불법 거래,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 자금 횡령 등의 부작용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2009년에는 선수 이적 과정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선수 이적 등을 관리하는 TMS를 도입했습니다. 선수가 다른 국가나 팀으로 이적할 경우 자금이나 문서 등을 피파 계좌에 예치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 선수 이적을 허용하는 시스템입니다. 2010년부터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모든 축구 선수들은 의무적으로 TMS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불법 자금을 방지하고 선수 이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선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GPX를 도입했습니다. 이 GPX는 회비를 내고 가입한 구단들에게 선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구단들 간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구단들은 GPX를 통해 선수 연봉이나 이적료, 중개 수수료, 계약 기간 등의 정보를 저렴한 비용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그동안 피파에서 운영하던 선수 에이전트 자격 제도를 개선해서 2015년부터는 중개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중개인 제도의 주요 내용은 선수 이적과 계약은 중개인을 통해서 해야 하고 성실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중개인은 협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 중개인 수수료는 3%를 초과할 수 없으며 19세 미만의 어린 선수 이적과 계약에 따른 수수료는 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 이 외에도 에이전트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선수 거래 과정에서 에이전트들이 부정이나 비리를 방지하고 구단과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에이전트의 의미와 역할, 북미와 유럽에서 스포츠 에이전트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문제점과 논란을 말씀드리고 선수와 구단을 보호하기 위해 피파와 북미 주요 리그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차별의 발생 요인과 악순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